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득표율이 89.77%,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역대 후보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후보 뽑기 위해서 경선 중이죠. 내일 2차 컷오프 발표가 되고요. 경선이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정치부의 박주영 기자와 함께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됐습니다. 2주간의 순회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민주당 수도권 경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89.77%라는 전무후무한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위는 김동연, 그리고 3위는 김경수 후보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은 이 당내 지지가 확고했던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경선 당시 기록한 78.04%,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경선 득표율인 83.97%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가 1987년 민주화요,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이 내란 종식으로 기대하는 지지자들의 당심이 작용한 것으로 좀 해석됩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도 있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먼저 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일 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자신의 정책 기조인 실용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눈여겨본 건 수락연설의 클라이맥스가 이재명 후보가 선창하는 구호를 이제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따라하는 목소리였는 장면이었는데요. 경선장이 그야말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4개의 구호를 외친 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자, 3차 토론회였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런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이었죠. TV조선에서 열린 그 TV 토론회에서 네. 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본인이 할 것이라는 데에서 세간의 의심이 많다라고 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을 많이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어떤 구상이 있었을까요? 네, 민주당의 마지막 토론에서는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해서 이 검찰 개혁이 좀 화두에 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게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을 끝내야 한다며 이른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 의지도 거듭 천명했는데요. 이 토론회 전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이 집중 대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네.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끝에 폐기됐는데 기존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예.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상 아직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짚어보죠. 내일 2차 컷오프 발표가 됩니다. 자, 2차 컷오프 토론회에서도 경선 후보들이 아주 치열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윤석열 씨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네. 각 후보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는 이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민주당이 연이은 탄핵에 의해서 그 계엄이 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이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을 했고요. 이른바 찬탄파인 탄핵 찬성파인 이 안철수 후보는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도 줄곧 사과해왔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선 각 후보의 정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겨냥해 2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정책의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를 아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포항된 공장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그걸 2년 만에 하겠다. 저는 뭐 20년 만에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5년 만에 5개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다가 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제가 한동훈 후보를 얻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얻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얻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한동훈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맞수 토론 화제가 됐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 2차 네. 대선 경선에 진출한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1대1 맞수 토론도 화제였는데요. 네. 역시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 책임능동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고 깐족대고 하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느냐며 자신이 대표였으면 대통령과 협력해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이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추면 사람들에게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이 책임이 있다며 자신은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AI 3대 강국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350조 원 정도라고 답하자 홍준표 후보는 600조 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600조 원도 넘긴 한데 이것도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고 오겠습니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 200조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200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니, 말씀을 우리나라 하시죠.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3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조 넘. 6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남은 국민의힘 경선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는 오는 내일이죠. 29일 발표되는데 이때 최종 본선 후보가 바로 정해질지 또 한 번 결선을 치를지가 정해지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2명이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최종 결과는 5월 3일 발표됩니다. 자,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 이 경선이 아주 그렇게 또 결국 또 부전성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주말에는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회동한다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마하는 겁니까? 현재 분위기를 보면 한덕수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점차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햄산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르면 30일쯤 한 권한대행이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네. 반면에 그 31일에 미국 해군성 접견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30일 이후 사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 초죠. 이번 주나 이르면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동에서 한 권한대행이 출마 시에 임기를 3년만 가져가는 이 개헌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최근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열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있는데요.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네. MBC 의뢰로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3% 1위로 나타났습니다. 존칙을 생략하고 얘기하면요. 한덕수 10%, 홍준표 9%, 한동훈 8%, 김문수 6%, 이준석, 안철수 각각 3%, 아하. 김동연, 김경수 각각 1%, 유보층 15%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 후보 전망으로는 이 한동훈 24%, 홍준표 23%, 김문수 17%, 안철수 4%로 나타났습니다. 1차 컷오프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보면 이 홍준표 후보는 14%에서 9%포인트 올라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네. 한동훈 후보도 5%포인트 오른 반면 김문수 후보는 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의 하락은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의 이 출마와도 연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한덕수 후보가 부상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약간 주춤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 28%, 홍준표, 김문수 후보 27%, 그리고 안철수 후보 3%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4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 방법은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 전화 면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와 함께 뉴스픽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먼데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기대되는 이슈 이번 주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우리 죄송 김민하 평론가. 제가 이름이 아니요, 죄송해요. 얼굴이 어둡네요, 조금. 네, 이름이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김수민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김수인 평론가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네, 네, 네. 진짜 어떻게 알았지? 네. 두 분 내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김수민아. 예전에 네. 여기 YTN 잠깐 할 때 제가 자꾸 김민하 평론가한테 김수민 평론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네. 사람은 김민아인데 자막을 김수민이라고 다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해요. 예. 익숙합니다. 그게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둘이 닮지도 않았는데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네. 왜 자, 그런지. 네. 주목했던 이슈 또 앞으로 주목할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지난주 뭐 양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했는데 기억에는 한쪽만 남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만 남고, 근데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국민의힘에 네. 좋은 기억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뭐 그 전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예를 들면은 홍준표 한동훈, 네. 한동훈 홍준표 그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맞냐? 예.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바뀌었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홍준표 후보가 왜 깐족대냐? 화를 내고 예. 깐족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입씨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토론마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언제 어떻게 나오고 단일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로 또 귀결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어쨌든 이 우리나라 정치의 한쪽 보수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과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아주 뭐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 요절복통.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박영식 에디터. 네. 자, 어떤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걸 네. 좀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말씀 많이 해주시고 끄트머리 한덕수 네.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이제 한덕수의 행보에 따라서 네. 이제 범여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의 후보군이 정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네. 다만 실제로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단일화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단일화 가능한 후보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일단은 관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오늘 뭐 조간 좀 살펴보니까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1년짜리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턴입니까? 아니 3년짜리 대통령도 사실은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1년짜리 대통령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 대선 뭘 같이 치른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뭐 저는 여러모로 이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각자의 전략이라는 게 뭐 다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전략은 전략대로 뭐 그냥 받아준다 하더라도 좀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1년짜리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상민 PD는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구 워딩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좀 핵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 해폭발 내가 있다고? 바로 출마한단 말이야. 지금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헌재 판결이 다가 아니야. 국민 저항권이 있어. 그래서 국민 저항권 아직도 계엄이 잘못됐다 하는 국민 40% 북한으로 가란 말이야. 꼼짝 마. 아주 이번에 선거 잘못하면은 이번에 아주 1년 내에 북한에 반드시 나라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방송 보고 계시죠? 좋아요 누르란 말이야. 꼼짝 마. 박정희 이승만 다음으로 최고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예배 한번 나오시면 내가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용지에 누구를 찍어야 돼요? 메이저부터 얘기하란 말이야. 마이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야 돼요? 투표용지에? 그러네. 투표용지에 누굴 찍어야 그러네. 되는데 전광훈은 없을 거 그러네. 아닙니까? 김민아 투표용지에. 끌어내란 못 말이야.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비선거권이 이름 석자 적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정광훈 출마 후보라고 해야 선언했습니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 출마를 못 한다고 알고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없습니다. 네. 비선거권이 상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출마 또 기자회견을 또 하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죠. 민주당은 결국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숨가쁘게 진행된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부터. 뭐 어대명 이렇게 부대명 얘기했는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9대명 얘기도 나왔는데 네. 9대명을 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9대명에 가까운 결과가 89.77% 누적 최종 득표율이 그러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 9대명인 걸로 해도 되는데 네. 네, 어쨌든 간에 9대명은 거의 9대명이네요. 그렇죠. 네. 거의 9대명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2등이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6.87% 누적 득표율, 네. 3등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3.36%뭐 이렇게 얻었어요. 네.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너무 생각보다 좀 한 자릿수라서 그죠? 네. 생각만큼이죠 뭐 이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만큼 예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9대명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9대명 남는 거 10인데 맞네. 10%를 그걸 따지면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남네요. 10% 나눠 가지면 뭐 한 자릿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인데 어쨌든 두 분이 그래도 어쨌든 완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완주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형태로 거기다가 또 완주하는 과정에 이 두 분이 뭐 나름대로의 볼멘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큰 어떤 뭐 잡음, 뭐 또 어떤 분열상 그리고 뭐 밥상 뒤집고 뭐 그런 거 없이 어쨌든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 이 통합과 실용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에서 네. 그런 점을 봐도 이번에는 지난번 대선하고는 확실히 다른 메시지와 다른 행보로 치러보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칼을 갈고 나왔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89.77%, 90%에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인데 어떻게 예상한 바하고 같은 건지 특히 당심 민심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 대의원 그 득표율하고요. 일반 저기 국민 선거인단 조사하고 거의 거의 동일하게 같은 거잖아요. 90%씩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심 민심이 이재명을 선택했다라고 이번 경선에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2등, 3등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뼈아프게 아마 다가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선 출발하기 전에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덕을 본 게 없다라는 그런 멘트도 나왔던 걸로 제 워딩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실상 결과를 열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 덕에 이재명 대표 덕에 경기도지사를 당선된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 얘기긴 한데 왜냐면 어쨌든 두 자릿수 확보하지 못한 후보라고 한다면 차기까지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나선다라고 봤을 때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일단 여기서 미지수인 것 같고 그리고 상징적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있었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친노의 적자라고 이제 어떤 자신의 상징적인 자본을 갖고 선거를 치렀음에도 너무 미미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 지사의 미래가 민주당에서 보장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뭐 당장 앞선 뭐 당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당권은 다르죠. 예. 친명의 지지자들의 어떤 힘을 받아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주자들도 많이 이미 민주당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을 남기게 된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어제 사실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따가 뭐 저기 이상민 PD가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락 연설 직접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오. 3년 전 어느 날
저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해서 정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들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를 확실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어제 저거보다 더 잠깐만, 파워풀했는데. 파워풀했었어요. 잠깐만 예의가 없는데. 약해요. 소리에서 엄청 파워풀했었는 것 같은데. 저 목이 많이 상해서. 목이 많이 상해서 못 하시는군요. 가끔씩 예의가 없는. 예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박영식 편도 아니고 김민하 편도 아니고 우리 박지원 편도 아닌 오직 국민 편이 돼서 지역과 무관하게 출신과 무관하게 유능한만 선택해서 쓰겠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아유 수락연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끊어버려가지고. 아 죄송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의 교육을 받아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끊었는데 그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일단은 뭐 3년 전에 패배 얘기도 좀 했었고 아마 이 대선 패배가 뭐 크게 티는 안 냈었는데 이때까지 좀 뼈 아팠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0.73%였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도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그런 맥락이 이제는 생겨버린 거죠. 그때 사실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봤을 때는 그건 사실 2중 3중에 이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이제는 그러네요. 돼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네요. 윤석열 정권이 안 들어섰으면은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칼을 갈고 이번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9대명 그런 이제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준 게 그런 거 일종의 이제 리턴 매치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면 이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정말 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반영된 어떤 그러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통합, 실용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통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단 예. 내란 세력하고는 이제 통합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어떤 단죄를 하되 나머지 이제 통합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실용 아까 이제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좌냐 우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을 보고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가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한쪽에 기대서 한쪽의 어떤 정파적인 시각과 정파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정치로 이제는 이제 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이 어떤 집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서 네. 그러한 것을 이번에는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30일부터. 그 두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유형의 선대위가 구성이 될지 뭐 경선 캠프하고 좀 달리 또 본인이 원래 했던 친명 중심으로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김경수, 김동연 이런 이제 그 네. 낙선한 주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공동선대위원장 혹은 더 나아가서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맡게 되지 원래 않습니까? 맡은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이제 통합적인 의미에서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맡게 되고요. 어제 사실은 참 다행인 것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설명 주셨던 대로 뭐 밥상을 없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리고 네. 김경수, 김동연 후보조차도 대선 후보 결정 나자마자 바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에서는 또 캠프에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이 선대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느냐는 어느 정도의 힌트가 대부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체가 일단 캠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캠프. 과거의 친명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졌던 캠프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부터 포함해서 성남 경기 라인 뭐 등등 게다가 이제 의원 그룹까지 다 포함한다면 친명 뭐 비명 친문 친노 가릴 것 없이 이재명 캠프에 모두 다 몸을 담는 통합 선대위가 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통합을 여러 차례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유능하면 기용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난 대선도 뭐 사실 통합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캠프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한 그런 노선의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는가 예상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네. 조금 보완을 하자면 김동연 지사 이제 현직 지사여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선거운동을 하거나 김동연 이럴 지사는 수가 못할 것 같아요. 예, 하면 그럴 안 수가 되고요. 없을 거고. 예.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아무래도 부산 경남 쪽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쪽에 이제 중책을 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짜주시네요. 아니 짜주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명의 후보 토론회 일정 마치고 경선 투표 돌입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덕수 출마하고 단일화되는 거, 요 신경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좀 눈에 띄는 거는 요 얘기 말고는 크게 한 방도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좀 먼저 좀 하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요즘 목소리 좀 이상해지셨어요. 요즘 더듬으신다고. 정치 경험이 없는 그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인해서 아주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탄핵과 계엄, 우리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 대단히 많은 숫자로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신과 경험을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과거에 박원순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안아준 적은 옆에 지지 안 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는데 지지 선언을 안 했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참. 그러면 그 5대 메갈로폴리스 조정은 말이 됩니까? 어? 이재명한테 그 90도로 그 절한 이유나 설명해라. 네, 그래 봅니다. 어? 다 해요. 예, 좋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내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도 2년이 걸려요. 그걸로 뭘 메갈로폴리스를 만듭니까? 어? 저기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 도시를 묶어. 정말. 좋습니다. 예. 새우깡 땡기네.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토론 중에 새우깡을 먹으려게? 개나 먹으라게? 개나 먹으라. 무슨 개? 단개. 정말 랍스타인데. 와. 김문수 후보, 그 개는 국적이 어딥니까? 에? 국적, 개국적은 그 손기정 선수한테 그 어부한테 물어봐야죠. 관등성명 되고 뭘 그 관등성명 됩니까? 방자하게 이거 롤 자체가 잘못 짰어요. 이거 원샷으로 가셔야지. 방자하게. 고생 많으시네요. 예. 영남고 출신이 한마디 해줘라. 보니까 이상민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긴 합니다. 네 분 다 완벽하게 지금 하시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 그것까지 요즘 좀 이렇게 좀 저는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일각에서는 네. 뭐 안철수 후보 건강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실제 뭐 마라톤도 다 완주하시는 분인데 건강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안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를 10여 년 넘게 하고 계신데 오래 하고 계신데
메시지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또 더불어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우리 울렁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생방송 토론이나 연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울렁증에 대한 극복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저기요. 애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네. 이름이 뭐더라? 이재명 대표님 후보님 이재명이요. 저기 원영식 씨. 제가 어쨌든 공약을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후보들 뭐 마수 토론도 했고 4인 토론도 했고 좀 뭐 눈에 띄는 거 좀 있습니까? 김민하 평론가. 오늘 지금 거의 축소판 다 보여주시긴 했는데 우리 이상민 PD가. 네. 이런 토론을 뭐하러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또 얘기하십니까? 3시간 동안. 네. 또 왜 그러십니까? 이러한 토론을 뭐 네. 며칠을 했는데 며칠 했죠. 네, 며칠을 했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왜 어쨌든 그러세요? 뭐 보수 유권자들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서로 계속 헐뜯기만 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 뭐 파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막 발굴을 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발굴을 한 다음에 이건 왜 그랬냐, 저건 왜 그랬냐,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했냐, 다 그런 거를 검사 시절 버릇 못 버리고 예. 그 한동훈 후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통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자꾸 다른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자꾸 또 이제 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고 저기 김수민 씨. 저기 그러면 안 됩니다. 턱걸이는 몇 개씩 하십니까? 저기 턱걸이 몇 개 해요? 저 이름이 뭐더라? 저 턱걸이. 신뢰를 쫓아가야 턱걸이. 미래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턱걸이를 와, 더 듣는 것까지.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야, 한철수 후보 하여튼 비슷하게 하시는데. 와.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그건 저는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슨 토론인가 싶기도 하고 말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그걸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그것을 토론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토론을 해놓고 이런 정도로 토론을 했는데 나는 우리 후보들, 여기서 우리 후보라는 건 국민의힘 네. 후보를 말하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드래곤볼 같은 거예요, 이게. 평소 실력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이재명을 상대로 100%를 쓰기 시작하면은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토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은 무엇일까? 이거는 뭐 소년 만화 같은 그러한 세계관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는 아마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을 조금 느껴봤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네. 약간 그게 좀 표현이 계속 깐족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옛날에 최강욱 전 의원도 깐족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몸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이 대립하는 맞아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어쨌든 전투에서는 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말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한 마디도 지지 않는다. 절대 안 진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통합진보당 네. 후보 나와서 대선에서 TV 토론할 때 이정희 후보의 그 한마디가 어찌 보면 물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토론을 아주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그런 공약에 저는 뭐 밀리는 과정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 동정론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말싸움 실력에서는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자꾸 이렇게 돼버리면은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품격을 중시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들한테 동정론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게 좋은 전략일까?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됐고요. 이게 10%밖에 보여주지 않아서 네. 이재명 후보와 붙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나은 토론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게 더 나은 토론 실력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말싸움에서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저는 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싸움 잘하시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박영식 씨가 오늘 도와주시고 새우깡 같이 먹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유, 그 말싸움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는 완전히 완벽하게. 말싸움이 아니죠. 턱걸이? 저는요 기본적으로 턱걸이 30개 하세요?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걸이 그래서 30개? 우리가 이깁니다. 턱걸이를 30개 하나요? SNL 보셨나요? SNL에 보니까 좀 기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거울 치료 당했던데. 본인 우리가 모습 보고 이깁니다. 본인 모습 보고 기분 안 좋았을 수도 시대를 있을 것 같아요. 바꿔야 거울 치료를 당했던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죠? 거울 치료를 당했던데요. SNL에 그죠. 네, 본인 모습을 보고 치료를 당했던데. 아니 저는 근데 이런 말씀 한동훈 후보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이제 그 이미지 정치라는 게 좀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 예능인,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까지 요즘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한동훈 라이브라는 거를 보고 자주 하시거든요. 한동훈 그 새우깡 먹고 뭐 이런 새우깡도 거. 먹고 기타도 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또 카니발 안에서 계속 그 라이브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신이 났어. 저와의 어떤 이런 정서적 유대가 좀 깊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저한테 정말 스며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스며들고 젖어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라면을 흠며드는군요. 라면을 자주 끓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데이트 한번 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오래된 거 후보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안경도 오래된 거 좋아하고요. 한동훈 기타도 후보의 굉장히 잘 칩니다. 알겠습니다. 안경과 시계와 좋아하시나요? 기호식품과 제가 기타 뮤지컬 실력과 턱걸이 뮤지컬 30개 할 수 하시네요. 있다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턱걸이를 어떻게 악기를 30개를 하냐고요. 턱걸이를.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컨텐츠와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턱걸이는 싶은데 내도 턱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턱걸이는 자, 이 한동훈 후보 결론적으로 이 4명 중에 누가 될까요? 이 질문 자꾸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짧게 그냥 말씀 좀 주시면. 짧게 한동훈은 팬덤이 오히려 더 강화되긴 합니다. 그 팬덤이라는 게 그냥 팬심인 거지. 실제 투표하는 유권자로서의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컨텐츠,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떤 미래 비전과 철학이 있는가, 준비된 대통령인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냥 팬심은 더 두터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팬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팬덤이라는 게요. 뭐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 팬덤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니까 한동훈은 올라갈 것 같고요. 홍준표냐 이제 김문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미디어 노출 자체가 일단 홍준표 후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마수 토론에서 장시간 동안 토론한 장면을 보면서 홍준표에 대한 동정론도 커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자, 비슷하게 보십니까? 최종 후보도 한번 예측을 좀. 최종 후보. 뭐 누가 되든 이게 뭐 무슨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냥 저는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3강 후보가 아주 그 비등비등합니다. 3명 다 비슷비슷해요. 네, 비등비등한 상황이지만 결선에 가면은 어쨌든 간에 그 좀 뭉치겠죠. 네, 뭉치겠죠. 김문수, 홍준표 간에 공통 분모가 좀 뭉치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반탄 후보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뭐 하도 저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실 있는 어떤 그걸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보고요. 워낙 비등비등해서 다만 저는 기왕 이렇게 됐으면은 한동훈 후보가 한번 최종 후보가 한번 돼봐라. 그 100%의 드래곤볼의 그 위력을 한번 이재명 보고 후보랑 싶다. 한판 붙는 거 보고 싶다. 그 드래곤볼에 보면 프리더라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프리더 3단 변신의 프리더 3단 변신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 자,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결선에 지금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 지금 김종인 한덕수 대행은 안 됩니까? 그 권한대행을 지가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 착하고 하는 거 착하고 같아요. 그럼 나는 그 본인을 위해서 그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난 사실은 윤 정권 3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개업도 그렇고요. 그 책임 져야 되는 사람이 한덕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와서 그 명분으로 어떤 명분으로 국민 지지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출마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뻔뻔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상당히 그 세뇌가 됐다고 봐요. 세뇌가 됐다 이거는. 얼음물로 세수해야 된다고 봐요. 세수나 좀 해라. 경험담이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장.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싸우지 마시고요. 자, 한덕수 대행 나옵니까? 거의 이제 상수화된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뭐 거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막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에 이미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일정 정도 뭐 신상 발언 비슷하게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뭐 이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보다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요런 거였는데 30일 날 그래서 원래는 사표를 내는 거였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5월 3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4일이 시한이고 아무튼 그 전에 3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늦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30일 날 미국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해군 뭐 누가 오는데 그 양반을 만나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이제 저 협상 뭐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최상목, 안덕근,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가가지고 일단 협상을 해놓은 게 있지만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뭐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할 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해군에서 누가 오니까 해군 관련 누가 오니까 내가 만나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굳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뭔가 자기의 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위험한 대목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조선업을 어쨌든 조선업을 가지고 전체 대미 협상을 잘해가지고 뭔가 이제는 이 부분은 대미 협상은 내가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출마해도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일 날 그 사진을 찍고 그거 찍고 나올 것이다. 출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의견이 이제는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가 뭐냐 이게 오히려 지금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기호는 뭐가 되느냐, 단일화를 하고 나서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막 이런 게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뭐 금요일인가요? 뉴스 중에는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 절차 없이 뭐 가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무소속 단일화. 국민의힘에 지금 경선 끝났잖아요. 사실은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어쨌든 따로 독자적으로 뭐 캠프를 꾸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본선 후보까지 한 명 뽑았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또 토론을 한덕수 후보와 해가지고 단일화를 국민의힘 내에서 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나가서 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이건 뭐 반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선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또 국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한덕수 후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전선거 운동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SKT의 유심 해킹 사고 같은 경우에도 또 어제 한마디 또 거들었더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행보는 다 선거에 맞춰져 있다. 대선 출마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차후에 일단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범여권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일 텐데 다만 국민의힘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지금은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걸 실제 받아줄까? 저는 홍준표가 생각해보면 안 할 것
안 한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힘든 과정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본선 후보가 됐는데 그 사람은 아니 당무 우선권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 권한을 한덕수에게 통째로 넘겨준단 말입니까? 저는 그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덕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중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총리 그리고 박근혜 당시 총리와 황교안 총리 이 두 총리는 사실상 이 탄핵 인용 제약 마냥 있으기에도 사실상 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몇십만 정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왜 웃어요? 아니 뭔지 몰라서요. 그래서 몰라듣겠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상당히 이렇게 소위 있던 그 봤을 때 사실상 이게 현재 고심 중이 맞는데 만다는 거예요. 사실 권력자 출마한 사람의 처절한 진정성 그래서 본인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나중에 등점이 있어서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살짝 보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거죠? 고심 중인 거 알겠습니다. 현재 고슴도치라고요? 내가 저는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코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고맙습니다. 예, 나온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야 돼. 저는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가 나온들 뭐 경쟁력이나 가능성이 있나요? 한덕수 저 그게 더 후보가 궁금해요.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번 대선에 저는 아주 뭐 큰 변수가 되진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범여권의 후보가 만약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어쨌든 방해하는 요소로 이 단일화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모르나? 모를 수도 있죠.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여론조사 보면은 한덕수, 한동훈, 무슨 뭐 홍준표, 김문수 지금 비등비등하지 않나요 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다 1대1로 붙여봐도 똑같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러면은 확장력이 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해도 확장력 없다는 거예요. 확장력이 없는 건데 누가 나도 똑같은데 그러면은 단일화를 거쳐봐야 뭐합니까? 확장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단일화를 오히려 하게 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지냐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무소속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되면 무소속 후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것도 문제예요. 무소속 후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의 자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 한덕수로 단일화했으니까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2번 후보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2번 후보가 사퇴한 상황이 됩니다. 한덕수는 이미 이제 뭐 다른 번호일 거예요. 기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데 2번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번호 그때 벌써 나옵니까? 그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움을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단일화는 했는데 기대했던 아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발음이 불분명하고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러니까 한덕수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이 내 겹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한 총리를 그 후보로 내세워도 득될 것도 없고 경험담입니까? 파괴력도 없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 잘 하여튼 맞추잖아요. 이놈은 자꾸 대드는 욕하시지 마시고요, 김종인 위원장님. 그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우회전을 하나 좌회전을 하나 뭐 옆으로 가갖고 앞으로 가나 결국 도달하는 길은 똑같은 길이다. 그 길은 전 유턴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선거 패배에서 다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결말만이 최종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이 영식당 세 분하고 함께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명태균 게이트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최초 보도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연루된 홍준표 전 시장,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그런 상황이고요. 홍준표 후보, 또 그리고 공천 개입 관련 수사 상황까지 강혜경 공익제보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직접 처음 뵙는 것 같고 뉴스토마토 출연이 처음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에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명태균 관련된 얘기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네.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도 당해보고, 그쵸. 네, 그리고 검찰 조사도 엄청 여러 번 받았고, 지금은 이제 재판 준비와 이제 포렌식했던 결과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사도 꽤 많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도 막 많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사건이 지금 대충 몇 개 정도 지금 지금 예. 이제 기소가 된 게 기소된 것도 있고 지금 벌써? 그 사기와 예. 정치자금법 아, 하고 이제 그 정치자금법 안에도 이제 회계 정리 그렇죠. 부분하고 예. 그 명태균 씨와 김정선 사이에 이제 그 세비 반띵 네. 부분 이제 전달 부분에서도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 역할인데 그걸 굳이 또 기소까지 할 거냐 그건 의문이긴 한데 그거 말고 지금 조사도 지금 받는 것도 많이 있죠. 고소 고발된 건들이 좀 여러 건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힘 안 받았습니다. 드십니까? 솔직히 힘들죠. 스트레스 힘들지만, 많이 받죠. 네, 약간 아, 불면증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생각 안 드세요? 혹시나 이런 질문 제가 가끔, 죄송하지만 가끔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잘했다라고 저는 네.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혜경 씨가 결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된 겁니다. 저는 그 100%로 보거든요. 그 중간에 뭐 계엄 있고 이런 것들도 명태균 이 게이트가 컸다고 보고 또 그 시작점은 어쩌면 우리 강혜경 씨가 그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버티겠습니다. 예, 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시작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좀 다른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입니다. 네. 자, 홍준표, 명태균 두 분이 많이 만났던 게 있는데 지금 경선 토론에도 그렇고 안 만났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홍준표 지금 그 예비 후보 네. 이제 그 이름이 거론됐을 때 정말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사기꾼 집단에 맞습니다. 이제 김대엽까지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하면서 난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를 딱 이제 선을 꺼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내가 관련이 있어 해버리면 본인이 이제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니까 일단 끝까지 일단 나는 모르세. 근데 이거 언젠가는 걸릴 건데 끝까지 이렇게 부인해서 될 일입니까? 뭐 사진이 뭐 토론회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어떻게 갔다가 잠깐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그게 무슨 네. 만난 거냐, 그 증거가 되냐 이렇게 하긴 하던데 언젠가는 그 증거가 나올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다 이제 하고요. 밝혀질 부분들인데 저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이제 홍준표 씨가 네. 나는 검찰 조사 안 받을 거야라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다는 제보가 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검찰에서 그리고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는 지금 대구 경찰청으로 지금 조사 건이 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특검이거든요. 특검하면 제일 편하죠. 제일 네. 맞고 그게. 네네네. 예. 특검이 꼭 진행이 돼서 홍준표 씨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말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홍준표 후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 5,600만 원, 2021년, 2022년도에 10차례 이상의 여론조사 의뢰를 했고
이거를 이제 대납을 한 거예요. 그 최용이라는 사람이 최용이 후배 박 씨라는 사람이 4,370만 원 대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더 있어요? 박재기 씨도 예, 박재기 이제 씨. 대납한 건이 있고 예. 그 뒤에 이제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이제 홍준표의 최측근이 이제 박재기 씨가 현금을 이제 5천만 원, 현금과 수표를 나눠서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저희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차용식으로 예. 해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명태균 씨와 저와 이제 김태환 씨가 다퉈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 명태균 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왔다라는 이제 식으로 지금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박재기 씨한테 미랑구용서에 돈을 빌려줘라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던 거고 예.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다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걸로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저와 이제 김철 소장을 거짓말 프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뭐 또 고소를 한다 하던데 고소를 하면 저도 이제 대응을 할 거라. 증거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이긴 네. 한데 그걸 계속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지금 가는 모습이 참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를 지금 대납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최소 지금 한 1억 5천 정도? 1억입니까? 5천? 1억 그러니까 그 조사비 별도로 이제 1억이 들어왔고 예. 조사비가 거의 한 6천 정도 있기 때문에 예. 거의 1억 6천 1억 최소 6천 네, 정도?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최 씨입니다. 뭐 아들의 친구라고 알려진 양자에 가까운 최용희 씨인데 눈에 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당원 명부를 좀 넘겨주면서 여론조사 해달라고 했다. 네. 이 얘기 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검찰 조사를 하는 예. 과정에서 이제 그 수사관이 엑셀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으니 네. 이걸 한번 풀어봐라.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는 건과 좀 다른 건이었어요. 그게 당원 데이터였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암호를 풀었는데 못 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포렌식을 하고 나서 이제 문건일 변호사님과 지금 자료 정리를 예, 하고 있는데 문 변호사님. 예. 네. 그 암호가 제 카톡에 자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오. 조금만 그렇습니까? 신경 썼으면 아니면 예.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정말 모르고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에 암호가 있는 걸 보고 암호를 풀었더니 그 파일이 열리는 거예요. 열렸군요. 예. 그게 전부 다 이제 개인 정보, 그 실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도 상세 주소 다 나오고요. 입당 날짜 뭐 추천인까지 다 기재가 다 돼 있는 자료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당원 명부 뺀 것도 그렇고 그거를 받아가 그걸로 여론조사하는 것도 다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했던 그 결과를 이제 성향 분석이라 해서 당원인지 아닌지를 이제 묻는 질문과 함께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 데이터까지 다 넘겼거든요. 그걸로 이제 뭐 선거 관련해서도 이제 전략에 쓰였을 거고. 나쁘게 이용될 거고 부정적인 방법이잖아요. 정상적인 선거 루트 방법이 아니고 그 최용희 씨 왜 최측근이 된 거예요? 이 또 아들 친구라 해가지고 이 선거에 끼어드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최용희 씨의 얘기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들었을 때 네. 홍준표의 양아들이라는 그 얘기도 얘기를 좀 밖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홍준표 씨가 제일 처음에는. 근데 그만큼 친아들보다 친아들만큼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선거 때마다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일을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진에 많이 나오네요. 최용희 씨는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서 명태균,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있고요. 김한정 씨, 뭐 이렇게 김태열 이제 저기 말씀하셨던 소장님. 네네. 이렇게 만나서 뭐 식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요 인사들이 지금 다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술 먹고 저 제주도 무슨 김한정 별장인가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최용희 씨가 홍준표 최측근인데. 또 저런 역할들을 하러 많이 돌아다니고 이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복당까지의 중간 다리 역할도 했던 걸로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예. 왜 지금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가 있다고 하잖아요, 최용희 씨. 그 2주 전쯤에 저랑 직접 통화를 통화도 했습니까, 통화를 직접? 했었을 때 그 국적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회의를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 솔직히 그때 상황만 해도 뭐 도피성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네. 약간 이제 가족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이제 해외를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경로로 해서 말레이시아 갔다 도착해서도 서로 뭐 통화를 했다 하더라. 근데 도망갔다 하더라. 도피성으로 이제 갔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들어온다 하더라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뭔가 이제 지시를 받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건 좀
죄송해요 꼬리 자르기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갑자기 이 시점에 나갈 리도 없는 거고. 그쵸. 통화는 하셨습니까? 직전에 외국 간다 본인이? 네, 외국 간다. 해외를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6월 4일 이후에 돌아오는 겁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들리는 거는 선거 끝나고 돌아온다라고. 선거 끝나고 돌아온다. 들었습니다. 선거에 방해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근데 핵심 인사는 이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당원 명부 유출도 있고 뭐 대납이라든지 등등의 핵심 고리는 이 최용희 씨네요. 저는 최용희 씨도 최용희 씨지만 네. 박재기 씨도 같이 박재기가 더 중요하다. 그 후배 박재기. 네. 그리고 예. 그 박재기 씨가 지금 다른 뭐 언론사라든지 일단은 뭐 몇 분의 뭐 지인들하고는 아예 한 달 이상 연락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명태균 씨하고는 직접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박재기 씨랑 네. 임태규 씨랑 같이 연락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 얘기 좀 해보면 이렇게 수사할 때 검찰에 창원지검에 PC도 제출하시고 뭐 지금 비밀번호 얘기도 좀 하셨는데 나중에 돌려도 받았기는 받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좀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포렌식을 하고 네. 지금 자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검찰 정말 열심히 하신 건 맞아요. 아, 열심히 맞는데, 했어요? 창원지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창원지검에서 이제 담당 네. 검사님하고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놓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냈는데 뺏어 먹었다. 네, 놓쳤다. 좋게 생각할 때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예. 일부러 안 보고 싶어서 안 봤나라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 보도자를 하나 냈더라고요. 네. 그 취업 청탁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냈는데 네. 제 포렌식 자료에 그 카톡에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분명히 봤으면은 이게 무혐의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게 분명히 보이고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건데 네. 아예 그럼 제 카톡을 안 봤다는 거예요. 제 그 하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포렌식을 제대로 안 했고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보고 싶었던 부분들만 추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 번 더 또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자료들을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한다면 찾아냈을 건데 그쵸. 놓쳤다는 분명 찾았을 거잖아요. 겁니다. 네네. 이게 지금 비슷한 자료들이 뭐 뉴스타파나 언론기관에 간 것 그분들 계속 분석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엄청 고생. 그거랑 비교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홍준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홍준표 후보 소환 조사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단 그 경찰 차원을 이제 네. 드나드는 그 기자님들 사이에서는 아마 곧 저를 부를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린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은 부르면 바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취합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르시라 조사가 그 들어가겠다. 홍준표 건 관련해서 네. 부르면 참고인으로 가시겠다 이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뭐 시작 자체는 우리 강혜경 씨 해야 되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또 대선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못 부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 참고인들도 안 부르고 있는 거는 수사가 네.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자, 문건일 변호사가 지금 담당 변호사인데 검찰 조사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 얘기를 하면 검찰이 그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듣기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파트가 나눠지면서 예. 이제 그 뭐 여론조사 부분, 정치자금법 부분, 뭐 그 산단 부분 이렇게 나눠졌을 때 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어가는 맥락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관련해서 제가 진술을 하려면 네. 다른 부서에 이제 연락이 가면 그때 진술을 해라.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공동 온라인방에서 서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답변을 할 때는 다른 부분들한테 답변을 할 때는 저쪽 가서 얘기하세요. 라면서 이제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변호인단도 듣다 보니까 조금 의아하다. 약간 이게 좀 자르기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하면 답변을 하면 그것을 굳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기 가서 하라는 건데 의욕이 좀 없어 보였다 이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처음에는 정말 예.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위로 조사가 가는구나, 위에까지 이제 수사 방향이 네. 가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밑으로 원래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갔다가 나중엔 또 오세훈 쪽으로 네. 갔다가 홍준표에서 이제 아예 검찰에서는 끊어버린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럼 언론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언론에 보면 시작 자체는 정치하고 시작했다가
오세훈 한참 나왔다가 네, 지금 맞습니다. 홍준표 가 있다가 멈춰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핵심이 공천 개입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네. 윤석열하고 김건희 부부 이 두 사람 조사가 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수사라는 게 검사가 어떻게 조사하냐 또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느끼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타파에서 예. 그 수사 보고서 해가지고 이제 그쵸. 보도를 했을 때 보도 나왔죠. 자료가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다 있는데 왜 안 부르지 하고 제가 이제 검찰 조사 이제 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제가 소환을 갔을 때 그 검사님한테 그랬어요.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는 왜 소환 안 하시나? 안 부르냐. 네. 그랬더니 일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아직 그때 살아 있을 때라. 윤석열 씨는 조금 그래도 김건희 씨까지는 불러야 되지 않나 네. 했더니 일단은 일정을 좀 조율하고 그리고 쉽게 이제 소환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신기한 게 검찰에서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소장은 엄청 조사 잘합니다. 맞습니다. 네.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조사하는데 지금 공익 제보자 아니십니까? 네. 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이렇게 느끼는 거는 없습니다. 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뭔가 창원지검, 이게 중앙지검으로 간 것도 있지만 뭔가 그 검찰 수뇌부 얘기를 듣고 뭔가 어떤 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건진법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건진법사가 그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때도 그 명태균 씨 도와달라고 뭐 해가 같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건진 명태균 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2018년도 그 시기가 딱 거론됐을 때 이때 명태균 씨하고 건진법사가 알았었나? 아 지금 몰라셨군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번도 저한테 대선 때 그 이전에는 건진법사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에 한참 전인데 그쵸.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 좀 몰랐다는 약간 거죠. 의아했었고 근데 예. 윤한홍하고는 2016년도에 초선할 때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이제 선거를 도와달라 해서 뭐 여론조사 등등 해서 일단은 그분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하고 이제 윤한홍하고 그 명태균 씨하고는 이제 인연이 있었지만 네. 약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2018년도 약간 저는 이제 의문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녹취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저 김영선 씨 공천 네.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건진법사가 뭐 공천 준지 알더라 하면서 막 저 분노를 하면서 저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때 일단은 저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고 명태균 씨는 천공과 건진법사를 본인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그래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직통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직통으로 연락하고 소통 못한다.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태균 씨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우리 강혜경 씨는 한 2020년 그 21년 보궐선거 할 때 김영선 전 창원 의창 갈 때 그 무렵에 이제 좀 알았던 걸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전에 지방선거 때부터 알았고 그 역할을 윤한홍 의원이 이제 창원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네네. 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렇게 연결된다 하면. 네. 그 명태균하고 건진 둘 다 또 서로 또 사이다. 저는 보니까 내가 더 세다 이런 얘기를 보도하는 것. 그러니까요. 누가 더 센 겁니까? 이게 질문도 이상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경쟁 관계가 있는 건 천공까지 합치면 이게. 예. 그러니까 건진법사도 명태균 씨를 본인보다 아래라고 하고. 판단을 하고 네.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대로 건진법사가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그 우리 강혜경 씨는 그러면 2021년 그 이후에 지금 건진법사를 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신 적은 그렇게 없는 거겠네요.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사실 좀 본인들만 알겠죠. 서로는 알겠죠. 지금 건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의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나오던 게 지금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건진은 맞습니다. 관봉권 얘기도 들으셨죠. 네네네. 거기다가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목걸이 간 것도 나온 거고 네. 그 전에는 안 나오다가 끈 떨어지니까 검찰이 소살을 나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명태균하고 건진 두 사람도 관계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명태균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검찰이 김태우, 구상찬 의원 등 소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윤석열 부부 검찰의 어떤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식 아니면 정말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명태균 게이트의 끝은 어디입니까? 저는 특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140명 진짜 맞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140명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했으면 꽤 많습니다. 140명 전 현직 의원 따지면 다 막상 꽤 되겠죠. 그분들도 다 조사가 돼야 되고. 실제로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한 의원이 우리 당 망한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 당 자백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다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연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 쪽에 경남권이라든지 경북 쪽에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특검돼서 이분들하고도 다 조사가 다 진행이 돼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패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고 돈은 또 자기가 내든 대신 내주고 그래 여론조사로 부양시킨 다음에 나중에 당선이 뭐 후보가 되든지 경선 통과돼서 아니면 당선이 또 되면 대가를 또 돈으로 안 받으면 공천 반띵 이렇게 받고 어떤 다른 기관장 걸 받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갔던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중간에 있고 맞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공이 된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중요한 없죠. 거는, 김영선은 성공한 것 같고요, 확실히. 또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개입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쨌든 가장 정점에는 윤석열 부부가 있다. 그러면 녹음들 다 있잖아요.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조사가 돼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지금 우리 오늘 댓글에 우리 강영희 씨 응원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 큰일 하셨다고 뭐 우리 민신님이나 KT25님, 배동호님도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바라는 건데 정권 교체는 꼭 돼야 되고요. 그 되는 시점에 특검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 다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고 이제 재판이 또 진행이 될 건데 그리고 엄청 좀 많이 시간들이 좀 많이 지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홍준표 조사도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관련인들도 다 조사를 받아서 이분들이 정말 이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희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입니다. 해운 고유부등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게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단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김진애 의원의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기분이 좋다. 어저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연설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실은 거의 내란 이후에 김진애 의원님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일침 항상 했잖아요. 맨날 일침만 했어요. 기분이 별로 잠 못 잤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어저께 라이브를 저도 하는데 기분 좋아서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 먼저 해보죠.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89.77%. 숫자가 참 좋아요. 90을 안 넘겨서 너무 다행이고 90에 너무너무 가까이 가서 다행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을 깨셨고 그리고 정말 다들 저기지만 저는 어저께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일단 저는 국민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게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당원들하고 똑같이 같이 당신 민심 나왔어요. 있고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다. 아니 신기하네요.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 거는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거기는 중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무당중, 있는데 중도중 다 있으니까요. 그만큼 기대가 얹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해외 국민들, 제외 국민들, 제외 당원들 투표한 게 98.9%. 공산당이죠. 그러면 98%. 아유 그 해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공산당 같은가요? 공산당이죠. 정말. 그래서 그래서 어저께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90%를 안 넘김으로 해서 또 다른 90%를 넘길 수 있는 후보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또 남겨놓는 것도 그것도 참 상당히 좋습니다. 89.77%인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입니다. 뭐 당연히 비주류였죠. 완전 아웃사이더죠. 완전 변방의 지자체장, 성남시장 뭐 등등 계속 비주류였고 지금도 있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또 비호감도도 뭐 언론이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뭐 3년 전에도 후보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음에도 후보가 된 저력이 워낙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제가 주목을 해왔던 인물인데 그동안 성장해온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사실 지난 3년 동안 성장한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변방의 장수, 그다음에 아웃사이더로서 좀 개혁의 기수 이런 거로 있다가 이제는 정통적인 정석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뭐 개인적으로도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당내 정치 리스크 또 실제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은 거를 이겨내면서 사실 작년에 총선을 그렇게 이기고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당내 혁신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지난 12월 3일 밤에 라이브를 켜서 그 라이브가 컸다는 거죠? 그럼요. 국회 앞으로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을 때는 국민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봤었거든요. 저도 사실 움직였는데 택시를 못 잡아서 못 갔습니다. 저희 처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저는 이제 말 나와서 드리면 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약화시키게 얘기하는데 그날 계엄을 막을 수 있던 거는 완전히 국민의힘이라니까. 국민의힘.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오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긴 왔습니다. 단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건 저는 전격적으로 당을 믿고요. 당원을 믿고 그다음 지지자들을 믿는다고 국민을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이심전심이 완전히 돼버린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덜했는데 당원 민주주의가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당원 주권주의, 당원을 당원 무시하고 당원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완전히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그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네. 그게 사실은 모두들 원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고 지금은 보면은 정말 당심하고 민심이 같이 가는데 지금은 워낙 민주당에도 당원이 워낙 많기도 하거니와 그 당심이 민심에도 전달되는 거로 보이고요. 어저께의 그 높은 투표율 이제는 이제 저는 뭐 어저께 단어 하나면 압도라는 표현밖에 없다. 네. 이게 모든 게 압도인데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투표율까지도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이제는 이제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승리로 가져가야 그래야지 그 이상으로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2등, 3등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김동연 후보가 2등이 됐고요. 차이는 별로 김경수 후보가 3등이 됐는데 이게 또 차기 대권 후보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까? 당원들이?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낮은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워요. 저도 조금 더 분발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항상 지는 사람은 더 괜찮은 인상을 남기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젖잘싸라는 말이 정치에서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잘 지고 나중에 나중에 그래 투표할 수 있죠. 그래야지 그게 자산이 돼서 그 다음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건데 이번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2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메시지 전달이 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한 2년여 떠나 있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래도 현역이니까 거기서 오는 것을 글쎄 좀 더 좀 잘 발휘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아쉬움도 듭니다. 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지금 다음번에 차기가 누구냐 운운하는 이런 거는요. 지금 뭐 섣부르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그렇게 될 것 겁니다. 같아요. 그렇게 예.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의미도 별로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경선 레이스 총평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한숨 쉬셨어요. 이건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우리가 만약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개싸움 뭐 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서로들 이제 원래 국힘 쪽에서는 립 서비스를 잘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를 같이 가야 되고 뭐 운운하지만 완전히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전혀 서로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상대방이 가진 자산, 상대방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들.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저는 한동훈이라고 보고 한동훈은요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김문수 지사나 아니면 김문수 지금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철수의 이런 경험과 경륜과 선택의 고민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 자체를 못하면서 완전히 취조하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정과를 나는 너희들의 정과를 알고 있어. 그것은 다 모두 내 캐비넷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게 이게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빠지니까 홍준표 후보의 거친 면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또 상당한 후배고 그러니까. 노련한 홍준표 후보가 약간 그게 말려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뭐 반종 얘기하고 성질 내시고 벌어가고. 말려들은 것도 있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도 그러니까 왜 나이 들면은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을 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짜증나서 답하기 싫으니까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못하겠다 그러고 뭐 아니 그리고 그 말은 맞거든요. 그런 토론에서 깐족거린다는 말을 쓰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건 쓰는 사람이나 그거를 그냥 깐족 얘기하니까 예전 최강욱 전 의원이 그 질문할 때 청문회 때인가요? 뭐 대정부 질문. 청문회 할 때가 아니라 질문할 때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법무부 장관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면서 홍준표 후보나 뭐 김문수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그 기분을 좀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그럼요. 답변을 저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게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위험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던 분이 김문수 네. 후보죠.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덜 상처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를 몰아치는 것도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웃겼는데 네. 왜 저기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습니까? 운운하는 거로. 아니 그 사정을 다 알면서 근데 왜 안철수 후보는 그럴 때 못 받아치는지 몰라. 아니 당신은 당대표인데 원내대표하고 코드도 안 맞추고 뭐 했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탄핵이라는 전국에서 그걸 못 되받아치는 게 안철수 후보도 이상하게 이번에 보니까 조금 예전에도 그러셨죠. 좀 어눌하게 느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긴 합니다. 네. 말투나 이런 게 조금 좀 달라진 것 같다. 네네. 이런 그래서 표현도 있는 약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건강에 대한 걱정을 얘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하십니다. 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되받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못 화를 되받는 만 거죠. 화만 내는. 짜증을 내는 게요. 짜증이 맞아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짜증나. 짜증을 내는 거고. 그리고 너는 되먹지 않은 놈. 그런 뭐 이런 뉘앙스죠. 식으로 전체 뉘앙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마이너스였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1차 토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여유로운 걸 보였는데. 저도 되는데 그 이미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한동훈 그럼요. 잘 막 이러는 거 아는데 네. 굳이 그걸 이기려고 글쎄요. SNS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말꼬리 잡고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맞수 토론이라는 네. 걸 3시간을 하잖아요. 네. 그럼 3시간쯤 하면은요. 뭐냐 이분들이 전혀 정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면은 사실은 말싸움이래요, 그렇게 말싸움. 신상에 대한 걸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런 거를 보이는 이유가요. 저는 국힘 지도부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다 한덕수를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색과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비호감을 그러니까 흥행은 흥행대로 해놓고 비호감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점잖은 우리 한덕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려는 음모론입니다. 좀 음모론이. 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근데 정도로 3시간씩 하는 건 좀 안 하는 게 무리였습니다. 맞아요. 안 하는 게 그거는 좀 심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내일 2차 컷오프 또 이제 최종 1인을 뽑습니다. 네. 누가 될까요? 그래서 다들 뭐 한동훈은 확실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확실한. 근데 지금 홍준표와 김문수 사이에서 막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다 한덕수 변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 한동훈은 확실하게 한덕수와 같이 안 갈 사람이라는데 뭐 괜찮은 색깔이 확실할 것 같아. 근데 홍준표는 했다가는 오히려 고집 부리고 또 저렇게 목리 부리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다음에 김문수는 약하긴 해 보이는데 잘 단일화 해줄 것 같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지금 아마 당원들도 2명 뽑아야 되니까 홍김중에 당원들도 막 옥신각신하고 어떻게 할지 지금 그러면 걱정할 뭐 거예요. 홍김 아니면 홍한이라고 봤을 때 최종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둘이 만약 붙는다면요. 만약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저는 역시 김문수나 홍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50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덕수 물론 지금 여기서 요 며칠 동안에 한덕수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하고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한덕수 변수를 만약 한덕수 변수가 없으면은 저는 한동훈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한덕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한덕수가 지금 마지막 최종 변수가 되는 상황인데 4월 30일 날 출마 선언할 것이다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뭐 하여튼 출마하는 방식도 좀 뭔가 애매해요. 뭐 입당할 수 있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단일하나 등등 어떻게 할 걸로 봅니까? 뭐 연기만 잔뜩 피우는데 하나도 유효타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국힘이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온갖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을 완전히 망가먹었거든요. 자기가
나온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한덕수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가져왔던 관료,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먹는 거거든요. 이게 할 일입니까? 그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저렇게 정말 저는 이런 표현 쓰면 정말 까불고 놀고 그러는데 아니 국민들은 61%가 출마하지 말래잖아요. 출마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안 들린다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저는 뭐하러 본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끊임없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방어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한덕수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내가 3년 동안 실패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내란과 관련된 부분의 책임. 이거를 묻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지금 가장 크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개인적 상황하고 연결돼 있는 거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군요. 봅니다. 예. 그게 아니면 그리고 나올 지금 이유가 없죠, 사실은. 나올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상당히 물려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면은 지금 하는 거는 아주 기괴한 일이죠. 기괴하다.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고 있고. 네. 본인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일화 운운하고 아니 그리고 단일화 근데 그거는 저 가능한 그리고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가늠이 안 게 됩니다. 아니 일단은 만약 한다고 예. 볼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갔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지금 한다는 게 국힘에 들어가서 단일화를 입당해서. 한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경선 지금 다 남들은 끝났는데. 3억씩까지 내가면서 겨우 그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내지 않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무임승차. 무임승차. 무전승이다. 부전승. 부전승 결승 진출. 아 이게 무슨 자기가 옛날 챔피언이었어요? 네. 챔피언도 아닌데 이렇게 실력도 부전승으로 뛰어난 하는 게.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도 뭐 기껏해야 10% 이렇게밖에 비슷해요.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들은 나오지 말라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깎아먹게 하는데 이런 사람을 왜 저기를 해줘야 됩니까? 거기다가 뭐 웃기는 시나리오까지 있더라고요. 무슨 뭐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고 또 무슨 이낙연과 단일화를 해서 어쩌고 하는 아유 하여튼간에 이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대한민국의 정치 장면을 아주 기괴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검찰 법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대법원 지금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속도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대법원이 스스로의 존재감과 본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닥칠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미리 피하고자 하는 이런 거로 보이는데 저는 당연히 이거는 전원일치제로 가야 되는 게 그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도전이 이상하잖아요. 또 빨리 내고 있습니다. 엄청 글쎄요. 빨리. 일주일 2번 하고. 아니 그렇게 금방 전원 회부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수상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대법원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러나 저러나 대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자, 검찰 얘기 좀 하면 도이치모터 사건 제기했습니다. 네. 아마 수사를 새로 한다는 거는 김건희를 부르겠다 아니면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소하겠다 이런 의사로 봐야 됩니까? 그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또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새 보면은 다들 가소로워요. 가소롭습니까? 가소롭습니까? 예. 국힘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다 자기네들이 뭔가를 지금 요 상황에서 뭔가를 하나 걸쳐서 자기네 체면을 세우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살아남을 숨구슬을 요만큼이라도 걸어놓든가 아니면 나중에 울고 먹을 발목을 하나 잡아놓든가 뭐 이거거든. 근데 지금 검찰은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공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는 김건희 잡고
누구는 윤석열의 선거법 가지고 잡고 누구는 홍준표 슬쩍 건드리고 누구는 문재인 건드려서 기소됐습니다. 이쪽에 교란 작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검찰 안에도 지금 여러 파들이 각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상당히 불순하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쾌하죠. 그렇죠. 니네들 살기 위해서 이 짓 또 하냐. 그러는 거로 보여서 그렇다고 너무 또 다들 납작 엎드리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고 항상 검찰은 이래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공선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은 정지가 돼 있어요. 네. 지난 선거. 이게 사실은 부메랑이 되는 게 이재명 그래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지금 윤석열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증거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100% 다잖아요. 도이치 모터스 그래 따지면 다 이 사람 이거 되면 그 그럼요. 400억 이상 토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열심히 지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장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감옥에까지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외에 여론조사에 관련된 거, 명태균에 관련된 뭐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안에 저는 뭐 당연히 기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기소가 돼야 되고 뭐 근데 그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대로라면 다 기소예요. 다 허위 사실이죠.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허위 사실. 자기들이 그렇다면서요. 주진우 의원이 뭐 엄청 뭐 본인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 더 하면 더 하지.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당무 개입에 관련된 김기현 대표 당선 시절에 당무 개입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심상치 않습니다. 본물 터지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건진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 작년 저희 때문에 9월 달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건진법사 의혹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관봉권, 뭐 다이아 목걸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알아죠. 솔직히 명태균은 우리가 알게 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사실 지난 여름 9월 달부터니까 뉴스토마토 덕분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딘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건진은 선거 전부터 유명했고 또 그 코바코가 아니고 뭐죠? 코바나 콘텐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코바코는 딴 겁니다. 코바콩도 있었고요. 그건 아니고 저기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 역할도 했고 선거 전부터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대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 오히려 대기업 측에 건진 법사가 아니라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아니 정말 이상했던 건 이거 압수수색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이제 와서 나옵니까? 이게? 이제 와서 그동안 짝도 덮어뒀던 거예요. 덮어뒀다가 이제 이거가 밖으로 나온 거는 검찰이 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검찰의 어느 한 파가 어느 한 파가 저는 한동훈 쪽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 파가 한 파가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튀기는 거죠. 김건희 쪽과 윤석열 쪽에. 그리고 더군다나 관봉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억을 나쁜 기억을 또 이렇게 재생시키잖아요. 옛날에도 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봉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비닐에 쌓인 채로 그대로 쌀독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도 이상하죠. 한국은행 저라면 돈이 급하기 때문에 전 바로 썼을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와가 쌀독에 탁 넣어놓고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사람이. 아니면 또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건진은 딴 데서 받을 때가 많은데 명태균처럼 왜 저걸 갖고 왔을까? 왜 저걸 받았을까? 이거를 준 사람이 꼭 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원을 들어달라. 뭐 이런 거 같은 거로 실질적으로 실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것 더 같아요. 나올 겁니다. 건지는 훨씬 더 건질 게 많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저는 하여튼 정말 속으로 가소롭고 기분 나쁜 게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한동훈 쪽이 이번에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한동훈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그런 검찰이 한동훈을 도와주려고 예전에 오세훈도 건드렸죠. 네, 맞습니다. 오세훈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명태균 풀어주고 난 다음에는 홍준표 건드릴 것 같다가 예. 좀 명태균이가 뒤로 빼니까 검찰이 나서서 건드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와 그다음에 윤석열 건드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동훈 파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게 이런 게 다 안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기소한 거 이것도 검찰 작품이긴 하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 언제입니까? 25일 날 국회에 나오셔서 연설하시기로 하셨어요. 바로 24일 날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다 기소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왜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 되느냐. 아니 이게 뭐냐면 뭐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를 했거나 부탁을 한 게 있으면 혹시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느냐. 돈 받은 건데 그죠.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순전하게 저는 민주당 내부를 교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법정에 서는 것처럼 여기도 누가 쓰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이걸 가지고 뭔가 또 딜을 하려고 그러겠죠. 아유 검찰 나빠. 가소롭다라고 일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뉴스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